은퇴라는 인생의 큰 선물을 기대했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 다음 달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곤 해요.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후 마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살아온 예비 은퇴자들에게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예고 없이 건보료 폭탄을 맞은 은퇴자는 서울시에서만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5만 가정의 한숨이 담긴 이야기인 셈이죠. 이 영상은 바로 그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이 조용한 암살자로부터 어떻게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막막한 은퇴의 바다에서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 시니어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다룰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퇴사하면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더라 정도는 막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해결책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최신 2026년 기준은 무엇인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 3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건보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 그 모든 핵심 전략을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어요. 다른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이 오늘 이 15분으로 당신의 은퇴 후 30년 현금 흐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나침반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런 건보료 폭탄이 터지는 걸까요? 첫 번째 청크, 바로 건보료 산정 방식의 배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직장 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는 아주 간단했어요. 오직 월급, 즉 보수월에게만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됐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실제 부담은 더 적었고요. 이걸 쉬운 비유로 들자면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오직 현금으로 얼마를 냈는지만 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 다른 소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마치 내 모든 자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매겨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돼요.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들어가죠. 즉 이전에는 현금만 보던 계산원이 갑자기 내 지갑 속 신용카드, 통장 잔고, 집문서, 자동차 키까지 전부 꺼내서 합산하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월급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더 비싸? 라고 느끼는 이유, 즉 건보료 산정 방식의 배신의 실체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잖아. 설마 연금 받는 걸로도 건보료를 매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소득 7,200만 원 이하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은 그 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산정해요.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국민연금을 2,400만 원 받는다면 건보료 계산 시에는 1,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전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포함된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연금 수령 개시와 함께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에 당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5년 12월에 은퇴한 63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서울의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과세표준 6억 원과 2000cc/급 국산 세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땐 월급 500만 원에 건보료로 약 18만 원 본인 부담금을 냈죠. 은퇴 후엔 월급이 사라지니 보험료도 거의 안 나올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연 2천만 원,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연 1,200만 원 있었어요. 이걸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에 넣어볼게요. 소득 점수, 연금소득 2천만 원 50% 플러스 임대소득 1,200만 원, 1,200만 원, 이 소득 등급에 따른 점수, 재산 점수, 아파트 과세표준 6억 원에 대한 점수 플러스 자동차 점수, 이 점수들을 합산해서 점수당 금액 2026년 기준 약 215원을 곱하니 월 보험료가 무려 45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소득은 현역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건보료는 2.5배가 뛰어버린 거죠. 박철수 씨는 고지서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보료 폭탄의 원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지역가입자 특유의 계산법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폭탄을 피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가 마련해준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 무서운 계산법에도 예외는 있고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골든타임 방패가 주어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청크, 은퇴 직후 3년을 지켜줄 두 개의 방패,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에요. 이건 가장 강력하고 이상적인 방법이죠. 말 그대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로 올라타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패를 얻기 위한 조건이 2026년 현재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자, 지금부터 2026년 최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텝 1 소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방패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함정은 연금소득이에요. 아까 50%만 반영하는 건 보험료 계산 때 이야기고 자격심사에서는 100% 다 봅니다. 즉 국민연금을 연 2,001만 원 받으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예요. 스텝 2. 재산 요건을 통과해야 해요. 내가 가진 주택, 건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겨우 통과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공시지가의 60% 내외로 잡히지만 반드시 구청 세무과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나오겠죠. 저는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다 통과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문이 오기 전에 자녀의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몇 달간 지역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까다로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방패,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건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예요. 퇴직 직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수준으로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까 박철수 씨 사례처럼 지역보험료가 45만 원이 나왔더라도 직장에서 18만 원을 냈다면 3년간은 1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 부담분은 없으니 전액 본인이 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완충장치인 셈이죠. 이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은퇴 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서 정상적으로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도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그냥 지역가입자로 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두 개의 방패로 은퇴 직후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에요. 3년 뒤에는 결국 지역가입자의 계산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거든요. 이 3년의 골든타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건보료를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 자체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 세 번째, 청크 건보료 다이어트. 은퇴 전 3년부터 시작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건보료 산정 기준에 잡히는 과세 대상 소득과 재산을 잡히지 않거나 적게 잡히는 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걸 자산 리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죠. 첫 번째, 소득 리모델링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바로 금융소득이에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돼요. 현재 2026년 1월 8일 기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8% 수준인데
만약 3억 원을 예금해두면 연 이자가 1,140만 원이 발생해서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죠. 이 이자 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수만 원씩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뭘까요? 과세이연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이 계좌들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주죠. 즉, 이 계좌들에 돈을 넣어두면 불어나는 동안에는 건보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은퇴를 3박 5년 앞둔 시점이라면 일반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비과세나 분리과세, 과세이연 상품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리모델링이에요. 부동산은 건보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죠. 특히 은퇴 후에도 도심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 점수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게 돼요.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자산으로 취급되어 건보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건보료 계산에서는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 통해 재산분 보험료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건보료 절감 측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카드임에 틀림없어요. 또 다른 재산 리모델링 방법은 부부 공동 명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각각 4억 원씩으로 재산이 나뉘게 되죠. 그럼 두 사람 모두 재산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게 되어 다른 소득 요건만 맞다면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단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은퇴가 임박해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최소 35년의 계획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복병인 자동차도 관리해야 해요. 2026년 현재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돼요. 은퇴 후에는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주차장에 세워만 둬도 꼬박꼬박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죠. 만약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운행 빈도가 낮다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필요할 때 렌터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건보료 폭탄의 원리를 이해했고 은퇴 직후 사용할 방패 2개와 그 방패 뒤에서 준비할 자산 리모델링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많은 선배 은퇴자들이 안타까운 실수로 수백만 원의 돈을 더 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절대 빠지면 안 될 함정, 네 번째 청크 아차 하는 순간 당한다. 건보료 절약 최악의 실수 탑 3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실수는 퇴직금 일시금의 함정이에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자체는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요. 퇴직소득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목돈을 1년짜리 고금리 정기예금에 덜컥 넣어버려요. 그럼 1년 뒤에 엄청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건보료 폭탄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죠. 퇴직금처럼 큰 돈은 반드시 연금계좌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으로 쪼개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섣부른 자녀 용돈 주기입니다. 은퇴 후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걸 자녀 명의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직접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자녀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업소득자가 되어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즉시 탈락하고 본인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선의로 한 행동이 가족 전체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해촉증명서 미제출이에요. 은퇴 후 소일거리로 잠시 프리랜서 활동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소득이 연령으로 잡혀도 공단에서는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높게 부과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서류 한 장을 챙기지 않아서 1년 내내 억울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은퇴 후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은퇴 직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안 되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3년의 시간을 벌어라. 둘째, 그 3년 동안 금융소득은 연금 계좌로, 부동산은 주택연금이나 공동명의로 리모델링하여 건보료를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의 규모 자체를 줄여라. 셋째, 퇴직금 운용이나 소득 이전, 프리랜서 활동 마무리 같은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서 당장 실천할 액션 플랜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나의 소득금액 증명을 떼어보고 정부24에서 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내 이름과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의 구체적인 건보료 절약 계획이 시작될 거예요. 영상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314%의 건보료 인상, 이제 그 숫자가 더는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시니어 나침반이 알려드린 이 지식의 무기를 손에 쥐고 불안감 없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시니어 나침반은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